네, 오늘은요, 저희 3프로TV, 글쎄요, 3프로TV가 성장하는 데 있어 저는 한 5% 정도는 아마 지분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3프로TV 애청자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그분을 오늘 아침 모셨습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 지분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사실 더 되는데 그냥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 충분합니다. 달라고 할까봐. 아유, 최준철 대표님이 저희 초반에 3% 초반에 정말 또 많이 출연해 주셔서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때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설파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도움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나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에 대한 고민들 같이 아마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최준철 대표님은 올해 이제 한국 시장은 어땠나요? 한국 시장이 뭐 그래도 조금 오르긴 올랐죠? 오르긴 올랐지만 여타 시장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좀 부진했다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와중에 VIP 자산운용 어떻게 잘 운영이 좀 되셨습니까? 저희 뭐 시장보다는 비트하셨고. 나은 수익률을 올리고는 있는데 네. 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좀 뭐 시원하게 수익률이 올라가기에는 뭐 몇몇 주도주를 잡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제 미국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건 알면서도 질문 드립니다. 뭐 괜찮습니다.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니 이런 회사들이 약간 좀 주춤주춤 하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빨리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잠깐 숨 고르고 이제 다시 가는 그림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지나친 저 가격에 이제는 좀 아래 방향을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혹시 보십니까? 뭐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이게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는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는 없는 구간이고요. 근데 과거에 뭐 IT 버블 때 뭐 99년 이때랑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걱정하진 않는 건 그 당시를 이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네. 뭐 그때의 광풍이라고 하는 건 네. 지금의 뭐 이 AI 뭐 열풍 정도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랬습니까? 광풍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감히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하다니 그건 역사책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제가 좀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게 네. 지금도 뭐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다가 하는 건 사실 새롭게 개화되는 시장이라서 이런 시장에서는 늘 이제 위너가 누가 될지 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얼마나 갈지 이게 얼마나 보급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르는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디뎌가면서 다들 판단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IT 버블 때를 보면은 뭐 버블이라서 문제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그때 많이 최종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회사들이 네.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작 그 주인공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검색만 하더라도 뭐 야후, 인포시크, 뭐 라이코스 이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네.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 일하고 있던 박사생들이 만든 구글이 사실은 그 판을 다 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판이 뒤집어지는 게 사실 이런 새로 개화되는 시장의 묘미이자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명백해 보이는 시장 위너들이 어쩌면 3년 5년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저 밑에서 뭐 빌빌될 가능성도 없지가 않네요. 네, 그만큼 이제 뜨거운 시장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자들만 뜨거운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뜨거울 텐데 그분들의 도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완벽하게 오래된 산업처럼 진입장벽을 쌓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서는 선두주자는 또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겠네요. 뭐 후발주자는 추격을 하려고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역동이 또 잘 고르면 재밌지만 또 잘못 짚으면은 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과거가 주는 경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뭐랄까요 이게 역동성 내지는 하여튼 뭔가 계속 바뀌고 윗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전체 시장으로 보면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특히 산업적으로는 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역동성이 조금 많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네. 역시나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이 전체 표준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심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하에서 뭐 우리도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자기만의 시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한때 왜 또 막 우리나라도 뭐 무슨 저 판교니 아니면 저 테헤란론이 저 가산 디지털밸리니 뭐 이런 거 막 만들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또 게임 회사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이 네. 그 개화된 시기에 그래도 잘 잡았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막 살아있는 막 젊은 사람들의 막 움직임 어디 뭐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 막 3시 밤새 막 뭐 하고 이런 게 그때만큼 지금 활발하지는 않죠 아닌가? 제가 이제 그 뭐 현장을 직접 보진 못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예, 그때는 오히려 아, 뭐 그래요? 미국은 창업 붐이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보다 창업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이고 그래서 뭐 당시 생각해 보면 뭐 넥슨이라든지 뭐 네네네네네. NC라든지 뭐 그 정도의 회사들이 있었고요. 사실 벤처의 붐 자체는 지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요. 또 실리콘밸리 또한 이제 그 이후로 더 뜨거워지고 이 네트워크 효과가 더 커진 상황에서는 네네네. 거에 비해서는 늘 어느 정도의 좀 초격차 상태에서 좀 쫓아가는 입장인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굉장히 그 창업붐이나 이런 저 혁신하려는 회사들 많이 있긴 많이 있군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하던 얘기니까 네, 너무 뭐 네, 예, 새롭지도 않죠. 새롭지도 않죠. 예. 얼마나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그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지난 뭐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시장에서도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그거는 그런 디스카운트 될 만한 회사들, 특히 더 될 회사들을 잘 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 외에 다른 기준이나 어떤 망원경을 갖고 잘 살펴보신 겁니까? 일단 뭐 역설적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네. 뭐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싼 종목이 많다는 예, 그런 매력에 이끌렸던 거고요. 왜 이렇게 네. 싼 종목이 많지가 제가 처음 주식 시작을 했을 때 의문이자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는 것만으로는 네. 좀 부족한 척박한 토양이었다는 거는 뭐 사실이었고요. 그 이유는 돈을 잘 벌어도 이게 워낙 최대 주주의 약탈적 행위가 만연하다 보니까 네. 이게 주주의 주머니로 안 들어온다는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을 했던 건 이 지뢰 탐지기를 만드는데 예, 주력을 했습니다. 지뢰를 피해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약탈 행위가의 개연성 있는 회사를 피해야 됐었는데 뭐 일단은 과거 이력을 체크해서 이 전과가 있는 기업을 걸러낸다든지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수익이 한두 군데서 이렇게 약탈적 행위로 탁 터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뢰를 밟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입문을 했을 때 이미 그 경험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었거든요. 예. 이 가치 투자하시는 선배님들이 여러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그 소위 전가가 있는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예, 이런 기업은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좋다. 예, 그런 노하우도 전수를 받았는데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거기 없었다면 그런 노하우를 되게 귀하게 전수해 주시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그것들을 잘 지뢰를 많이 피한 게 아직까지 그 발목이 잘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큰 데미지는 피하셨구나. 네.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리스크라는 게 그 지뢰라는 게 대체로 어디서 터지냐면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 많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워낙에 되게 그래요? 예, 발목 지뢰부터 해서 뭐 온갖 예,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형성하고 있지 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고질적이었습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예를 들어 아들한테 물려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지뢰들이라면 전과가 오히려 있는 데가 깔끔하고 거긴 한번 이제 했으니까 안 한 데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워낙 다양한 지뢰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지뢰가 있었던 데들은 다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셨던 네, 거군요. 그 뭐 사실 저희가 전과를 점검을 하는 것도 이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가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돌아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곳들이 또 계속 해요. 예,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가 기댈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잘 처벌했다면
그런 잘못을 설마 옆에서 그렇게 터지는 거 보고는 안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안 했으니까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네. 가장 만연했던 뭐 아까 상속 관련해서도 가장 네. 많이 했던 게 터널링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터널링이 뭐예요? 예를 들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아들 지분을 태워놓고 거기에 이제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상장사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많이 좀 그래도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법적 처벌 사례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뭐 큰 대기업의 뭐 최대 주주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징벌이 가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그 완화가 되기는 했는데 뭐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약간의 징벌이라고 터널링이라는 볼수 있죠. 거는 어떻게 처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 이름으로 회사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아까 뭐 햄버거 회사인데 내가 햄버거 회사인데 아들한테 패티 납품하는 걸 시켜. 그래서 패티는 다 이쪽 회사에서 받아요. 높은 값을 주고. 이거 어떻게 처벌해요? 일단은 공정거래,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가 아닌 거죠. 내부 거래 가격과 외부 거래 가격이 다르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 패티가 너무 맛있더라. 우리가 먹어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이 신생 회사고 네. 사실 이쪽에 있는 걸 띄워다가 이쪽에 그 붙인 거고 네. 또 모 회사를 바라보고만 사업을 하면은 사실 경쟁력이 없죠. 그렇게 생겨날 리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특이하게 횡령 배임 이슈도 많죠. 예, 법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또 이제 걸릴 가능성이 어쨌든 그래요? 돈을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돌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그때 그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횡령 배임이 되더라도 이제 무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좀 더 엄격해지기 시작하면서 터널링은 많이 퇴조를 했는데 그래요? 예,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뭐예요? 여전히 예. 예, 첫 번째는 예. 그 우리나라의 합병은 대부분 계열사 간 합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합병 뉴스들은 대부분 타 기업 간의 합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합병은 대부분 계열사 간의 합병입니다. 그러네. 예. 근데 계열사 간의 합병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 한쪽에서 합병을 결의했을 때 네. 이쪽에서 나한테 불리한데라고 하면 피합병 회사는 뭐 거절을 하거나 부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통제를 하고 최대 주주가 동시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불공정한 가격 비율로 합병이 되는 케이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동원산업이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두산, 뭐 SK, 예, 이런 데들이 여전히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쪽이 불리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렇죠. 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독립회사라면은 이 제안을 가지고 이쪽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 그냥 공시가 딱 나가는 상황이죠. 최근 두산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저가 공개 매수, 가격이 좀 싸게 거래될 때 공개 매수를 내서 상장 폐지를 하거나 혹은 뭐 모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뭐 물론 계열사 간 합병보다는 그래도 좀 수위는 낮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이건 앞의 사례보다는 뭐 법적으로 정말 명백하게 잘못됐다까지는 아니지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혹은 미국 기업들이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 ROE를 떨어뜨릴 만큼의 과잉 자본을 쌓아놓고 있는 거, 예, 이 부분이 가장 그 또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뭐 재투자처가 없는데도 그냥 자금을 손에 쥐고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런 회사가 행위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회사에 돈이 쌓이면 원래는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제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투자할 게 없다면 우리 전체 주주들에게 이익이 좀 골고루 원래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니까 이익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돈을 계속 쌓아둔다고요. 그러니까 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주가가 빠지면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ROE도 높이고 배당도 잘하고 뭐 대표적으로 애플을 사례로 드시기도 하시고 뭐 빅테크들도 사실 번 돈이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를 쌓아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끔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주고
뭐 또 재투자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대출 받아서 자사주 소각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조금 더 판단에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튼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미장과 국장에 속한 플레이어들의 네. 가장 큰 차이라고 또 많이들 지적하시는 부분이죠. 아, 그런 이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정도, 뭐 터널링, 그 다음에 뭐 합병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요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낮추는 네, 제대로 네.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그런 거죠. 걸림돌인데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피해 다니신 거군요. 그렇죠. 예. 다 피하시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 뭐 이거 걸리면 저 예, 지뢰도 밟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좀 뭐 분산 예. 투자도 하고 그리고 좀 낮은 가격에 사면 그나마 데미지가 조금 덜하기도 하고요. 이게 네. 높은 가격에 사실 지뢰를 밟으면은 큰일인데 뭐 그 정도가 운이 좋았고요. 그런 전략을 써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때도 자사주 매입은 거의 없었지만 배당은 있었는데 그래도 배당을 오랫동안 꾸준히 준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주주를 신경 쓰는구나 해서 가중치를 조금 더 둔 뭐 특히 이제 B그룹 단독 회사 배당의 이력이 좋은 네. 왜냐면 그룹의 계열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합병이든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단독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눈 안에 들어오니까요. 예.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프로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와 같은 편에 서는 방식을 많이 택했습니다. 거기 뭐 범죄에 가담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최대 주주와 예. 같은 편에 선다고요?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네. 자해할 수 없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입니다. 네. 본인이 지분을 대부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자회사를 희생시키면 희생시켰지 지주회사를 희생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최상단 지배구조 회사,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에 이왕이면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대주주가 뭔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명백한데 뭐 세금을 내야 된다 명백한데 그나마 자기가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배당을 좀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시도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해서 같은 편에 서는 뭐 예전에 대표적인 게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 회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이게 최대 주주의 이익으로 쫓아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최대 주주가 어쨌든 내가 돈 쓸 일이 있어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배당을 많이 주다 보면 당연히 그 회사에 주주로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배당은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편에 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계열사가 있으면 그 최상단 지주회사의 이제 총수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쪽은 지분 갖고 있고 계열사 지분 따로 별로 없으니까 그 지주회사로 다 이렇게 경영을 좌지우지하니까 네. 이제 그런 지주회사를 노리신다. 특히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또 경험적으로 해주신 얘기가 네. 지분율이 애매한 회사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분율이 애매한 회사. 예를 들면 지분율이 뭐 한 15% 정도 있으면은 네. 배당으로 받아봐야 15%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전체 배당의 15%.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독식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딱 지분율이 좀 50%를 조금 넘는 그 정도 회사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리스크 지고 그 범죄 같은 일을 하느니 그냥 배당으로 받지라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분율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지분율이 되게 애매했던 회사들이 그런 시도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뭐 그분들 생각이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뭔가 내가 배당만 받기에는 아쉽고 내가 다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따로 좀 챙겨야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회사를 노리시고. 네, 그런 회사 이제 피했죠 저희가. 그런 회사 이제 피하시고. 걸렸죠. 네, 또 있습니까 전략?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희가 우선주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우선주는 본주보다는 주가가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나와서 매력도 있었지만 또 계류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를 들면 본주는 뭐 보통주는 10만 원인데 뭐 우선주는 3만 원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죠. 근데 이게 7만 원의 이 차이는 우선주와 본주의 그 계류율 차이는 얼마나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우선주가 아니라 본주를 훨씬 더 선호하고 주를 더 선호한다는 건 이 경영권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많다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영진의 신뢰가 높아지면은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를 꾸준히 주로 왔고 당연히 우선주를 낮게 샀던 사람들은 이 괴리율만큼의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가는 회사들은 이 괴리율이 좁혀지는 걸 노리는 방식을 또 적절히 가미해서 투자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 그런 회사들을 또 노리셨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배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게,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이 대표님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제가 샀어요. 네. 우선주를 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우선주가 약간 좀 저평가돼 있었다고 저는 이제 나름 판단했는데, 그러면서 본주도 샀어요. A라는 회사의 우선주와 본주를 동시에, 일종의 바벨 전략? 불타기 아닌가요? 그렇게 사갖고 만약에 그 갭이 줄어들면 난 우선주로 먹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회사가 그냥 그 대주주의 이익이든 혹은 뭔가를 위해서만 그냥 달려간다면 본주만 갈 테니까, 그럼 본주 올라가는 거 내가 먹고 양쪽에서 하나씩 먹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적이 한번 괜찮은 전략입니다. 우선주는 또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수익률을 이쪽에서 챙기고 네. 뭐 또 과거에 우선주는 가만히 있는데 보통주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세 차익은 이쪽에서 보고 이 바벨 전략.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방법인데, 특이하게 또 우리나라가 우선주 발행돼 있는 회사들이 많고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주를 또 특이하게 전략으로 삼았던 것도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업 자체가 이제 저 하얀길에 있는 업이었어요. 그거는 네.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뭘 해도 뭐 두 개 다 안 되더만요. 그렇죠. 네, 그때 무슨 뭐 화학 정리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완전 망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잘 버는데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돈을 또 잘 버느냐 못 버느냐보다는 네. 약간 종특으로 보는 거는 돈을 잘 벌어도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체크.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일단은 회사 자체가 좋아야죠. 그렇죠. 예. 네, 그걸 제가 놓쳤어요. 근데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못 오르는 거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네. 요런 전략들을 쓰시면서 하여튼 지뢰 피하고 최대한 그 회사 이력을 봤을 때 배당도 꾸준히 좀 많이 높여왔던 그런 회사, 특히나 이제 그룹사가 아닌 단독 회사에 투자를 좀 하시기도 하고, 혹은 최대 주주, 그 여러 계열사들의 최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와 같은 편에 서는 전략을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변화가 좀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건전해지는 회사의 우선주에 투자하시기도 하는 이런 전략들을 이제 쓰면서 지금 저평가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고생하는 이 시장에서 나름의 좀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쓰신 거군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 들으니까 네. 참 발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해야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건데, 어쩌면 근데 그 전략 쓰신 거를 그대로 우리가 정책에 좀 반영을 하면 그렇게 전략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의 시기라고 하면 이제 상징적인 행위로 하는 게 이제 지뢰를 다 파내고 그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파내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뢰 탐지기가 필요 없는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 시장일 텐데, 요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그 계열사 간 합병이라든지 저가 공개 매수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3법 개정, 최근에 3프로에서도 이제 쇼츠 공모전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이 됐을 때, 이런 큰 자본 배치들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액 주주로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미국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본질인데, 그죠? 그렇죠. 이 근거가 없으면은 사실 두산 같은 문제도 그렇고 저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화는 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보상받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서 그거를 재발을 방지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법 개정을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아픔을 겪으셨던 지뢰를 밟아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상법 개정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정프로가 전곡을 제대로 찔렀네요. 항상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좋다. 밸류 프로그램 좋고 뭐 무슨 혜택 주고 뭐 이런 게 다 좋은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든 꼼수 부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막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일이 커지면 뭐 언론에서 보도 많이 하고 저 주주들 막 들고 일어나고 하면 나라에서 또 뭐 무슨 저 검찰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잠깐 때려 맞고 뭐 금융위 이런 데서 제재하고 이런 이제 드러나는 데들 한두 군데 뭐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건전해지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만약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에게 큰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이 이사들이 어떤 중요한 회사의 결정을 할 때 CEO가 혹은 저 최대 주주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제재할 수도 있고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라고 사실 이사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아, 예, 그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예. 뭐 내부자 정보 거래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면 대부분 이렇게 주주가 손해를 보는 부분은 예. 대부분 민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 아니고요. 예. 근데 민사 사건에서 소액 주주들이 잘못을 물을 수 있으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사실 그런 법적 소송을 민사로 걸더라도 예. 사실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 왜 안 하지? 뭐 다행인 거는 그래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게 예. 그나마 좀 희망적이고요. 하여튼 이게 제일 본질인 것 같아요. 네, 또 3프로 TV에서도 네. 여러 그런 캠페인들을 후원을 해주셔서 네. 예, 많은 메시지를 알리고 있어서 이 불길이 사라지지 않고 네.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 제도적인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죠. 이 밸류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드렸던 과잉 자본을 해소해서 ROE를 높이는 그래서 주가가 재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방식인데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잉여 자본을 줄이는 방법이 자사주 매입소가 혹은 배당인데 여기서 최대 주주들이 이 결정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항상 세제와 연관돼서 자꾸 뉴스가 나오는 게 이 세제 인센티브가 따라야 그들에게 어떤 강제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되 소액 주주들에게 전체 주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경영진의 책무가 마치 저 같은 펀드 매니저가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경영자는 내 기업에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 ROE를 제고하는 거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또 누적이 돼야 전체적으로 인식이 변화. 왜냐하면 결국에는 칼자루는 경영진이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칼자루를 주신 분들의 마인드 변화도 필요합니다. 아, 마인드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간 뭐 함께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중에 업로드 후에 이제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투자에 관심 있는 혹은 뭐 투자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께 끝으로 좀 말씀 하나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다행히 지금 상법 개정이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그 두 당은 이제 결국 민심을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고요. 그 민심이 상법 개정을 원한다. 그리고 이게 강력하게 원한다.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초 근거다라는 인식과 저희가 목소리를 높인다면은 결국은 그런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초반부터 좀 냉소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몇십 년 누적돼 있는 건데 이게 뭐 한두 분기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렇긴 하네. 냉소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본 같은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네. 일본처럼 도입이 되기를 좀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논의가 계속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결국 이제 지뢰 탐지기가 필요 없는 국장 그리고 프로만 살아남는 시장이 아니라 아마추어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장기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으로 국장이 다시 명예회복을 하고 굳이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물리적인 이민이 아니더라도 투자 이민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민이라는 게 뭐 정말 투자 이민이 아니고 투자 그라운드를 이제 한국 됐다. 그냥 미국에서 투자할랜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분들이 점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국장은 더 왜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장이 투자하더라도
뭐 야 K 국장의 매운맛을 봤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하도록 예. 뭐 워렌 버핏도 울고 나갔다는 K 국장 이런 얘기는 좀 냉소적인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시장을 좀 튼튼하게 또 제대로 가치 평가 받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어쨌든 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한데 정치권을 움직이려면 많은 투자자분들 또 뭐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야 그들도 좀 바뀔 테니까 그냥 놔두면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기업 말 듣지. 왜 더 가까운 사람들, 더 친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보다는 뭐 그런 기업인들하고 훨씬 친하지 않겠어요?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좀 요청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선거 없다는 식 정도의 어떤 프레셔를 좀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프로님이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아유, 예. 정프로가 예. 진짜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정말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사들이 주주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그것만 일단 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프로님의 식견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감탄.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아유, 하셨지.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성적인 좀 화력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오늘 최진철 대표님, 아침 시간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 시장 건강하게 만드는 이야기, 우리 또 현업에 계신 최진철 대표님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네, 저도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모셔서 좋은 얘기 함께 또 듣도록. 그때는 좀 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네, 그때 다음에는 좀 제도 얘기보다는 투자 얘기하러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